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책을 읽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한창 또래 친구들과 나가서 어울려 놀 나이였음에도 저는 집에서 혼자서 책 읽는 걸 더 좋아했었죠.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은 이솝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솝우화 안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였죠. 어느 날 한 농부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거위 덕분에 점점 부자가 되어갔지만 거기서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빨리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죠. 그들은 거위의 뱃속에 거대한 황금 덩어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위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거위는 죽고 말았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작은 행운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큰 욕심이 화를 불러 결국 그 행운마저 놓치게 된다는 교훈이었어요. 이 이야기 말고도 비슷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공통된 이야기는 전부 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라면 매일 황금알을 한 개씩 얻는 작은 행운에도 만족해 할 텐데 정말로 거위의 배를 가를 정도로 어리석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주변에서 그 정도로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고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그건 제가 운이 좋아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운도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한때는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크게 뒤통수를 맞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추잡스러운 욕심이 어떻게 화를 불러오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죠. 그건 저의 남편과 시댁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이고요. 저는 31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3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이 남자친구였던 시절부터 저는 그 사람을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남자친구는 3년이 넘는 긴 연애 기간 동안 거의 한 번도 저를 실망시켰던 적이 없었거든요. 오래된 커플들이 초반의 연애 기간을 지나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다들 한 번씩은 겪는다던 흔한 다툼거리도 저희에게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동창이라고 했지? 많이 마실 것 같아? 이따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야. 애들이랑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좀 늦게 끝날 것 같기는 한데 술은 거의 안 마실 거야. 자기도 알잖아, 내 주량. 그 없는 주량에 무리할까봐 그러지. 걱정 안 해도 돼. 중간중간에 연락할게. 피곤하면 먼저 자. 우선 제 남자친구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어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술 문제는 당연히 없었고요. 담배는 태어나서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여자인 사람 친구가 거의 없는 편이라 이성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남중과 남고, 군대와 공대라는 전형적인 코스를 밟아서 그런지 애초에 만나는 친구들이 전부 다 남자였죠. 남자친구는 온라인 유통 쪽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다거나 사업상 미팅이나 출장이 많다거나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제 남자친구는 그런 것과도 거리가 멀더라고요. 거래처와의 회의도 거의 원격 미팅으로 진행하는 일이 많아서 출장도 드물었고요. 그냥 하루 종일 눈 뜨면 일하고 퇴근 후에는 가끔 저를 만났고
집에 가면 게임 한두 판 정도 한 후에 잠이 드는 것이 그냥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는 저와 이틀 내내 붙어 있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데이트 코스를 다 따라줬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둘의 사이는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우리의 결혼 생활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즈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고 이듬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만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었거든요. 저는 국내 한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몇 번의 이직을 거치기는 했지만 내내 직장 생활만 했었어요. 제 주변에도 거의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대다수였기에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었고요. 다만 막연하게 전해 들은 이야기들은 있었죠.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돈이 우스울 정도로 잘 벌 수도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망할 때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게 사업의 특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남편에게는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신신당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 사업을 무리하게 벌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일단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남편과 제가 경제 공동체로 묶이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는 곧 저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문제도 그 사람의 문제가 될 테고요. 에이, 걱정하지 마. 절대로 그럴 일 없으니까.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럴 일을 만들더라니까? 우리도 조심하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출도 받고 이거다 싶으면 무리해야 할 때도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언제 어떻게 돈을 벌겠어? 난 오빠가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안 봐라. 물론 많이 벌어오면 좋게 하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 그냥 소소하게라도 안정적으로 벌기만 하면 좋겠어. 딱 오빠 인건비 정도만 벌어도 아무 불만 없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이고, 알겠어.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남편은 그런 저의 걱정을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신당부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 결혼하기 반년쯤 전부터 남편의 사업이 엄청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도 덩달아 신이 나서 더더욱 사업에 몰두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사업이라는 건 잘 되지 않을 때보다 잘 될 때를 더 경계해야 하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의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남편의 사업이 하루하루 망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는지도요. 뭐? 성우 씨 돈까지 빌려서 넣어놨다고? 그게 옆에서 잘 되는 거 보니까 성훈이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미쳐 진짜? 그러게 내가 무리하게 일 벌리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잖아. 그때가 아마 저희가 만나온 이래로 가장 크게 싸웠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한테 했던 약속과 다르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은행 대출을 내면 저에게 들킬까봐 제일 친한 친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까지 빌려서 일을 벌였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그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결혼 준비로 이미 큰 돈을 써서 수중에 남아있는 현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업에 더 집어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이미 2번의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집어넣은 이후였고요. 남은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메우든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업체를 아예 정리하면 친구 돈을 돌려주고 은행 빚을 70% 정도는 갚을 수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저의 긴 상의 끝에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사업이 예전처럼 살아날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전망이 더 어둡기만 했죠. 많은 아쉬움 속에서 남편은 사업을 정리했고 그동안은 속이 쓰린지 조금 방황을 하더라고요. 거진 10여 년 가까이를 계속 그 사업만 해왔던 사람이니 그럴만도 하다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 시간을 조금 주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이 기회에 그동안 시간이 없거나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좀 해봐. 여행을 가도 좋고. 여행? 나는 회사 나가야 하니까 당신 혼자 여행 한번 가보고 아니면 하고 싶었던 취미 같은 걸 시작해도 괜찮고. 당신 책 좋아하니까 책이라도 좀 읽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사업이 망한 이후로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식히겠다며 제 권유처럼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국내 여행으로요. 제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더러 속도 편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업 말아먹은 남편한테 여행까지 다녀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저 웃었죠. 저라고 왜 속이 쓰리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원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죠.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날린 일보다는 그럴 때마다 매번 좌절하는 게 더 큰일이겠구나 싶었죠. 저는 남편이 얼른 이 일을 툭툭 털고 잘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너무 크게 상심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고서요. 그런 저의 간절한 바람처럼 저희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정신을 차리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열심히 써둔 이력서를 돌리는가 싶더니 얼마 후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작은 중소 제조업체였어요. 남편은 공대를 나온 본인 전공을 살려서 기술 영업 쪽으로 갔고요. 사업을 하다 취업을 했으니 이렇다 할 경력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나이에 비해서 또래 동기들이 받을 만한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사업을 하면서 잘 나갈 때와 비교하면 손에 들어오는 건 턱도 없는 수입이었죠. 여기서 세금까지 떼고 나니 쥐꼬리보다도 못하네. 그래도 취업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어디야? 요즘 막 대학 졸업한 20대들도 취업이 안 돼서 놀고 있는 애들이 촌지라고 하던데? 그렇기는 한데 겨우 이거 받아서 언제 돈 모으지?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갈 것도 아니고 사교육비 걱정해야 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맨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연봉도 오를 거고. 안 그래? 저는 첫 월급을 받고 시무룩해 있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첫 월급이라고 제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그걸 사고 저희 부부끼리 외식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저녁 한번 먹고 나니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였지만요. 남편은 잔고가 0에 가까워진 통장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지난 일이야 아무리 후회한들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앞을 보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서로에게도 더 좋을 테니까요. 사업을 할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늘 조마조마하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죠. 보통은 남편의 사업이 망하거나 망해갈 때 시댁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순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우는 입장이 전혀 달랐어요. 사업이 망한 남편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운 게 시댁 사정이었거든요. 남편이 했던 이야기에 따르면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반에서 제일 못 사는 집을 꼽자면 세 손가락 안에 들었을 거라고 했었죠. 육성회비를 못 내서 교무실에 불려다니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식당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새벽 일찍부터 밖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남편과 시동생은 동네 이웃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밥을 챙겨주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대로 된 밥은 아니었겠죠. 형편 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동네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밥 한 그릇에 수저 하나 더 꺼내두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통장에 용돈 붙여드렸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걸로 아버님이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아이고, 무슨 용돈을 또 보냈어. 힘들게 번 돈 너희나 쓰지.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돈 쓸 일이 뭐 있다고. 에이, 그래도 친구분들 만나서 놀러도 가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해야죠. 아니면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던데 이제 봄옷이라도 한 벌 사입으시라고요. 고맙다.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 매일 입고 나가시는 봄잠바가 너무 오래돼서 그것 좀 내다 버리라고 했거든, 내가. 이참에 잠바나 한 벌 사드려야겠다. 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부족하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모시고 가서 골라드리면 좋은데 당분간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아유, 너희 바쁜 거야 우리야 다 알지.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도 밥 잘 챙겨 먹고 아무쪼록 건강이 제일 중요한 법이야. 알지? 현재 시부모님은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작은 단독주택 한 채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하시던 일에서 은퇴를 하시고 나라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가끔 나가시고요. 시어머니는 아직 식당 일을 하시는데 매일 나가시는 건 아니고 힘들어서 일주일에 4일 정도를 나가고 계세요. 그렇게 두 분이서 생활비를 벌어 쓰시는 정도죠. 시댁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을 한 이후부터 계속 용돈을 조금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남편이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다른 수입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한테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작은 빌라 건물 하나인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시부모님 용돈을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주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모은 목돈으로 부동산에 눈을 돌렸고 그때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게 운 좋게도 시기를 잘 타서 많이 올랐죠. 물론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덕택에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고도 적당히 먹고 살 정도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시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었고 아프다고 하시면 큰 고민 없이 병원비도 그냥 내드릴 수 있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처음에 병원에 가실 때 알아보니까 변변찮은 보험 하나 들어두신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나이 들면 병원비가 제일 큰 지출이고 고민거리가 되잖아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들 수 있는 보험도 거의 없었고요. 있다고 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쌌고 그나마도 나중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 시부모님이 당뇨에 혈압까지 둘 다 있으신 바람에 가입이 거절되더라고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생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병원비만 해도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큰 병은 아니고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두어 번 응급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비도 당연히 저희가 내드렸었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자식된 도리로 양가 부모님 병원비 정도는 자식이 내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얼마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편의 하나뿐인 시동생을 인생 처음으로 취직을 시켜줬거든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보다 고작 4살 어렸고 저보다는 1살이 어렸죠. 그런데 왜 그 나이가 되도록 취직을 못하고 있었냐고요? 정말이지 그 이유는 제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도련님, 회사는 어때요? 일은 좀 할만하세요? 네, 뭐 그냥 그래요. 회사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짬도 아니고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 네 나이에 네 경력에 네 학벌에 거기 들어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줄이나 알아. 너 거기 넣어주려고 네 형수가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한 줄 알아? 투덜거리지 말고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 그래, 너희 형 말이 맞다. 소개시켜준 네 형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잔말 말고 나가서 열심히 해. 아이, 누가 뭐래요? 그냥 그렇다고요. 원래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몇 년째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입으로만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냥 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나 온 시댁 식구들의 판단도 그랬고요. 그래도 명색이 공무원 시험인데 공부를 해야 붙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장난인 것도 아니고요. 결국 몸 쓰는 일이라도 좋으니 시동생을 어디에라도 소개 좀 해달라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보다 못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 업무였어요. 일이 마음에 안 드니 회사가 어떠니 하면서 투덜거리는 시동생을 제외하고는 온 시댁 식구들 모두 좋아했고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없는 자리에서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차시고는 했습니다. 어이구, 저 철딱선이 없는 것. 나이가 몇인데 저놈의 자식이 언제쯤이나 철이 들려나 모르겠구나. 그래도 제가 회사 아는 분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도련님이 생각보다 별 문제 없이 시키는 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어머님. 아유, 그래. 재은이 네 말이 다 맞다. 그래도 방구석에서 퍼질러 누워서 맨날 차든가 친구들 만난다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니는 것보다야 매일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는 거 보면 그것만 해도 어디인가 싶다, 요즘은. 그럼요. 도련님도 장가가야 하잖아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집도 사고 해야죠. 그래, 맞지. 너 아니었으면 저놈 아직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었을 거다. 고맙다, 아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에게 자주 전화하셔서 입버릇처럼 고맙다고 말씀하시고는 하셨어요. 말년에 무슨 복인지는 모르겠다고 제가 이 집안 은인이라고까지 하셨죠. 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네가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다. 선호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너랑 결혼한 거야. 다른 집들 보면 며느리랑 시어미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고부 갈등이니 뭐니 하는 집들도 천지잖니. 멀리 갈 것도 없어. 저기 저 뭐야. 너희 시삼촌네만 봐도 그렇잖니. 그 집 며느리랑 한바탕 하는 바람에 첫 명절부터 시댁에도 안 온다는 거 너도 들었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전화만 하시면 친척들이나 다른 지인들의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저를 치켜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도 그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저도 농담처럼 웃으면서 받아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어머님처럼 며느리한테 잘해주는지 못 봤다. 다들 어머님만 같으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다 하면서요. 저도 속에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에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려고 했고 주말에는 종종 두 분을 모시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같이 식사도 했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벌써 몇 번이나 다녔어요. 식구들끼리 다 같이 놀러 나갈 때는 제가 하도 시어머니 옆에 팔짱 끼고 붙어 다녀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그 집 딸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고부간의 사이가 좋고 다정해 보였다는 거죠. 시어머니도 딸이냐는 물음에 딸이라고 대답하시고는 했고요. 사정을 아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예뻐해 주시는 게 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저에게 잘했어요. 남편이 사업이 망했을 때를 제외하면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요. 여전히 저희는 사이가 좋았죠. 가끔 되지도 않은 고집을 부릴 때가 몇 번씩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보, 피곤한데 설거지 놔두고 그냥 들어가서 누워있어. 내가 할게. 아니야, 그냥 물 묻힌 김에 내가 할게. 참, 빨리 널어야 하는데 그것만 해줄래? 됐어. 설거지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넣을게. 얼른 가서 쉬어. 어제 야근까지 해서 몸살 기운 있다면서. 안 그래도 요즘 환절기인데 당신 아프면 안 돼. 알았어. 나 그럼 오늘만 좀 쉴게. 고마워, 여보. 남편은 제가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피워댔어요. 아프면 안 된다고요. 제가 몸이 약한 편이라서 지금까지 큰 병은 없었지만 자잘하게 병원을 자주 다녔거든요.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린다든가 일하느라 무리했더니 대상포진에 걸렸다든가 하는 것들처럼 사소한 일들로 말이에요. 그때마다 남편은 아주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돌보기 바빴습니다. 원래 연애할 때부터도 절 챙겨주기를 잘하는 사람이기는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정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남편은 집안일도 곧잘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엉망으로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빨래를 전혀 털지 않고 건조대에 널어서 옷이 다 구겨져 있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고 했는데 주변에 튄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하는 것들. 그것도 아니면 분리수거를 엉망으로 해서 제가 다시 다 꺼내서 처음부터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수십 번에 걸친 저의 교육 끝에 남편도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본인이 알아서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게 아무리 알려줘도 숙달이 되지가 않는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니 결국에는 싸움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포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모양이었고요. 다행히 저희 남편은 입력을 반복하면 그럴듯한 정도의 출력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죠. 이렇게 놓고 보면 가끔은 사업 망한 게 전화위복이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크게 돈 욕심도 없었고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이 깨닫는 것도 많아 보였고요. 남편과 저 사이에 한동안 잠깐의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건강하시고 시동생도 취직을 시켜준 이후로 더 이상은 사고를 안 치고 일하고 있었고요. 그냥 이만하면 다 됐다 싶었습니다. 여기서 더 바라면 욕심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지금처럼만 딱. 여기서 더도 덜도 말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대로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만족이다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너무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 말기로 보입니다. 제가요? 제가 가남이라고요?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요즘 안색이 계속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건강검진을 했었거든요. 사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기는 했어요. 다크서클도 심하고 얼굴이 노랗게 떠서 황달기까지 보이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어릴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이야기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었죠. 추가 검진 결과를 듣기 직전까지도요. 검진 결과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고 CT와 MRI 같은 추가 검사에 심지어 조직 검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꼭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해서 암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그걸 확정짓기 위해 검사를 하는 것뿐이니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그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기라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이 사람 아픈 데도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요. 맞지? 당신 아픈 데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네, 맞아요, 선생님. 원래 증상이라는 게 환자에 따라서 확연하게 도드라지기도 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발견을 할 정도로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문제원 환자분은 증상이 없는 축에 속하셨던 것 같고요.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몇 가지 다른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나온 결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눈물이 터지고 아무 생각이 들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게 이런 병이라지만 암처럼 큰 병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통보를 듣고도 저는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온통 머릿속이 그냥 멍한 상태였어요. 저는 옆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단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추가 검사 일정을 잡고 간단하게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그다지 희망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은 제 앞에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저는 우선 친정에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 게 걱정이 됐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연세가 많으신데다 혈압도 높으신데 만에 하나 제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최대한 이 사실은 늦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건 시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지병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새를 못 참고 시부모님께는 이미 말씀을 드렸다더라고요. 당장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난리가 나셨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괜찮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암이야? 세상에 맙소사.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이고, 그래. 너도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좀 푹 쉬고 있거라. 그 뒤로 저는 내내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뭐라도 좀 먹어야지. 먹어야 기운 나지.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 나 혼자 좀 있게 좀 해줘. 알았어.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가난 말기에 대해서 몇 가지 검색을 해보았지만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더 절망적인 사실만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곧 관두었어요. 남편은 밖에서 뭔가 바쁜 모양새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분주하게 찾기도 하고 목소리를 죽여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워낙 집이 쥐죽은 듯이 조용한 상태라 그것마저도 어렴풋이 들렸죠. 아마 시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병원에 잡아두고 왔던 추가 검사를 하러 가야 할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고 하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속이 토할 것처럼 울렁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문득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진단을 받은 이후로 저는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만 가고 있었죠. 이제는 누가 봐도 암 환자겠구나.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큰 병을 앓고 있겠구나 하고 알 정도로요. 그럴 만도 했죠. 병을 떠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일 울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지옥에 가는 심정으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는 억지로 몇 숟갈 떠 넣었던 죽을 모조리 다 토해냈고요. 침대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을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래, 아이고, 이 얼굴 상한 것 좀 봐.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며 요새?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겨우 진정했던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제 얼굴 여기저기를 살펴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침통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고 계셨고요. 그 옆에서 시동생은 조금 난감하다는 얼굴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 좋아하는 전복죽이랑 미역국 좀 해왔어. 먹고 힘내야지 그래도, 응?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붙잡은 손의 온기가 그나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에게 아무 말도 못한 상태라서 그런지 누구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고요. 아프면 결국에는 가족뿐이라던데 저는 그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시어머니는 싸온 반찬들을 시동생을 지켜 냉장고에 넣으라고 눈짓을 하며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선호 말로는 병원에서 3개월이라고 했다면서? 그래도 그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노력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야. 알지? 마음 단단히 먹고. 네, 어머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니. 시어머니는 잠시 남편 얼굴을 한번 돌아보더니 다시 제 손을 꼭 붙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준비도 없이 떠나면 아주 골치가 아프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시간 있을 때 정리할 건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정리요? 저는 순간 이해를 못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가 건물 말이다. 명의가 아가니 단독으로 되어 있지? 그거 미리 네 남편 앞으로 넘겨놓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리를 미리 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설마 하기는 했지만 그게 설마 이런 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설마가 정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죽기 전에 건물 명의를 변경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너 치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엔 정신도 없을 거고, 지금 집에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들은 게 맞아? 어. 남편은 더듬더듬 대답을 하면서 제 눈치를 슬슬 피하고 있었어요. 불편한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하도록 내버려 둔 채로요. 이미 자기들끼리는 이야기가 다 끝난 모양새였어요. 그거를 보니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진심을요. 그렇게 잘해줄 때는 언제고, 고맙다면서 저를 딸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고,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건 오로지 제 건물을 뜯어내는 것뿐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어요. 그건 정말로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참담한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충격에 빠진 제 표정을 본 시어머니는 저를 달래는 어투로 꼬시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너 떠나고 나면 남편께 될 거 아니니. 죽고 나서 하면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복잡해진다더라. 너 앞으로는 이제 건물 관리도 못할 거 아니니. 나가세요. 예, 아가. 듣기 싫으니까 나가시라고요. 저는 그 순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거의 본능적인 목소리였어요.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깜짝 놀란 시댁 식구들은 몇 마디를 더 하다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절거리며 변명하는 남편에게 저는 베개를 던졌어요. 나가라고요. 더 싸우고 싶어도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서인지 기력이 없더라고요. 전 헉헉거리면서 침대에 엎어져서 그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혼을 하면 했지 절대로 내 생전에 건물을 주는 일은 없다고요. 악마로 변한 시댁 식구들은 그 이후로도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서 건물 명의를 변경하라는 연락을 해댔어요. 저를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박을 하기도 했죠. 저는 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요. 그리고 제 사정을 설명하고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오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오진이었다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샘플 입력 과정에서 다른 환자분과 데이터가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 아니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날도 제 눈앞에 서 있는 두 명의 악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도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병원에서는 샘플 착오로 저를 다른 간암 환자와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에도 저는 눈물이 터지면서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냥 그 말만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오진이라고? 그럼 암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렇다네요. 제가 아직 죽을 때는 아닌가 봐요. 이거 어쩌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은 거의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하고서요.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그런 실수를 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확실한 거야? 정말 실수라고? 왜? 안 죽는다니까 아쉬워? 못 믿겠으면 전화해 보든지. 저는 핸드폰을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급하게 정신을 차렸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붙들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여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걱정? 걱정을 했어?
당연히 걱정하지.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건물 내놓으라고 닥달할 때는 전혀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던데. 나는 또 내가 건물 안 내놓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줄 알았지. 얘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니? 네가 몸이 아파서 뭔가 오해를 했나 보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도 혹시 섭섭하게 들렸다면 우리가 사과하마, 응? 그래, 여보. 우리 일단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까? 기념 파티라도 해야지. 저는 제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없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기념 파티는 됐고 이혼 파티나 하자. 뭐? 이혼하자고. 난 이미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너도 빨리 변호사나 준비해.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어깨를 붙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요. 시어머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 말에 못 들을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발작을 해대더라고요. 참, 그거 아세요? 배우자는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한 거요. 죽고 나서 배우자한테 공제하는 금액이 더 훨씬 더 크거든요. 부모 상속이랑 착각하셨나? 너 아직도 그 소리니? 너 설마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운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건 다 오해라고. 우리가 오해는 무슨. 저 죽고 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상속받는 비율이 아까워서 지금까지 난리 치신 거잖아요. 명의 바꾸라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야? 아닐 리도 없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너랑 너희 식구들은 그 분수도 모르는 욕심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넘겨받았을 상속분 절반도 못 받게 됐으니까. 우리의 끝은 이혼이었습니다. 제 말대로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다 한 푼도 못 건지게 된 게 남편의 결말이었고요. 남편 사업이 망한 이후로는 월세 수익으로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냈기 때문에 남편이 가져갈 재산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죠. 딱 2천만 원. 남편이 가져간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그동안 시댁과 남편이 저에게 건물을 넘기라고 닥달했던 증거가 모두 인정되어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1,000만 원은 제가 살면서 인생 수업을 정말 크게 한 돈이라고 치려고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동생도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자르라고 부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시동생이 회사에서 또 크게 사고를 친 일이 있어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불성실한 업무 태도도 참작이 되었다고 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제 병명은 혈관종이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간암과 헷갈릴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흔한 케이스는 아니었지만요. 병원에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건강검진권을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 것까지 세트로요. 저는 그 뒤로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간 혈관종 치료를 위해 일부 간 절제 수술을 진행했고 지금은 몸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하늘이 도운 것이겠죠?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기 암에 걸린 부부가 죽기 전 마지막 소원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고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일인데 아픈 몸으로 뭐하러 그런 소송에까지 매달릴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그 나날들을 단 하루라도 더 이 끔찍한 결혼에 허비하고 싶지 않은 그 심정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악에 바쳐서 얼마나 마음을 다쳐서 그 이혼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죠.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배를 아예 갈라버리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놈은 아마도 길고 긴 후회를 했겠죠. 그리고 그 후회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놈은 그 뒤로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궁금하지도 않고요. 아마 어디서 잘 지내고 있던가 말던가 하겠죠. 제가 무서웠던 것은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온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사랑을 주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정작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사실을요. 앞으로도 저는 사람을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는 게 아마 이런 거겠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